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민법 테마 특강인데요. 제가 테마를 52선이라 해서 민사특별법까지 52군데를 뽑았는데요. 이 부분이 해마다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올해 출제된다고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52선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40문제에서 35문제 정도는 여기를 만나죠. 이렇게 반드시 만난다. 네, 항상 이 52선이 주로 우리 기출지문 위주로 많이 구성을 했고요. 왜? 우리 시험장 가면요, 40문제지만 지문으로 따지면 한 문제당 5지문씩 200지문을 만나는 거예요. 그 200지문 중에서 약 절반 이상, 한 120개 정도, 한 60%는 기출지문을 반복해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두 지문만 이제 바꾸는 거죠, 이렇게요. 기출지문 위주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익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테마 52선은 주로 이제 판례에서 이제 지문으로 나올 만한 것들, 그거를 뽑은 건데,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고, 판례가 곧 여러분들 시험장에 만나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당부드릴 것은, 우리 중요한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공자가 아니죠. 전공자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핵심 지문으로 출제될 만한 것들을 압축해 정리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시험 보러 할 때까지 적어도 3번 정도의 정독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테마는 특히나 9월 정도 들어가서 시험이 한 50일 남았다 그러면 교과서 우리가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테마 특강은 이것을 한 3번 정도 읽고 간다 그러면 눈에 익은 지문이 막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정리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많이 강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고 기본서를 한 2, 3회독 정도 했고 기본 강의도 우리 동강을 한 2번 정도 이상 들었다라는 전제하에 꼭 나올 부분만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학습하시 바랍니다. 먼저 테마 1번이에요. 자, 테마 1번에서는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 이 부분은 단다시 문제예요. 무슨 사례 문제 나오거나 판례 문제 아니지만 단다시 문제가 잘 나오죠. 이렇게 한 문제 좀 잘 나오는데 제가 그래도 암기해 드릴 거 9개를 뽑아놨죠. 그 중에서 먼저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읽으면 되는데 다만 법률사실이 모여서 법률요건이 되고 요건이 충족되면 우리 민법 효과를 준다. 법률효과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무가 생기는 것을 법률효과라 부르는데 법률사실의 가장 대표적인 뭐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의사표시, 늘 얘기 듣는 의사표시. 이 법률사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표시는 법률사실이다. 간단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는 법률사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준법률행위라 부르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란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의사를 고려함이 없이 어떤 행위가 있으면 법률 규정에 따라 획일적으로 효과를 주는 준법률행위가 굳이 뭐냐고 묻는다. 학문적 위치가 뭐냐 묻는다면 법률 사실이라고 답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사표시, 준법률행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는 거죠. 법률 요건이 충족돼. 물론 요건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요건들이 있죠. 제가 법률 사실을 물질로 따지면 원자라 불렀고 원자가 이게 분자야, 분자. 분자식이 많이 있잖아요. 분자식이. 많은 분자식이 있다. 그런데 많은 법률요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요건이 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법률요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학문적 위치는 법률요건이라 부르는 거예요. 의사표시는 법률사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 효과 생기는 게 권리무 생기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봐주는데 물론 이게 모여서 이게 돼요. 그럼 크기를 그리자면 사실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요건이 더 큰 거죠.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법률사실 법률요건이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보통 큰데 이게 같기도 하다. 하나의 사실 하나의 요건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같을 때 어떤 것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 중에서 이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우리가 법률행위를
의사합의 개수와 방향에 따라 개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법률행위, 계약, 합동이 나눴죠. 근데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하나의 단독행위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의사 하나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사합의 범위 사실이잖아요. 의사합의 하나가 단독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 이꼴 법률 요건이 되기도 하다. 단독행위 되었을 때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서 사실 이꼴 요건이다. 단독행위는 같다. 이게 같다. 자, 이런 말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그 밑에 8질문이 우리 기출문제 흔히 나왔던 질문인데 익혀주셔야 돼요. 8질문 중에 특히 2번 지문 같은 거 하나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2번 이제 강조한 거죠. 특히 2번 하나 별표 쳐놓고요. 자, 우리가 기본 강좌 시 말씀드렸지만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를 상상하자고, 토지 건물 매매를 상상하자고요.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매수입자 볼 때는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 치르고 매수납으로 부동산 소유 이전 등을 내는 것은 매수입자 볼 때 이전적 승계취득이다 부르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제3자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제3자 입장 볼 때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에 넘어가면 그 목적물이 매매한 목적물이 동일성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뀌는 거죠. 주체 변경 부르는 거고,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 볼 때는 주체 변경을 부르는 것이고요. 또 매매가 돼서 매매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이 넘어왔을 때 매도 입장 볼 때는 잔금 받고 등기 넘겼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부동산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이야.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부동산 매매됐을 때 잔금 치르고 소유권 등기 넘어가면 매도인 입장을 볼 때는 나는 잔금 받고 등기 넘겼다면 오늘부로 이 부동산 소유권의 매도인은요 상대적 소멸이야. 내 입장을 더 이상 소유권이 없어. 절대 소멸, 상대 소멸 부르는 것이고요. 부동산 매수 입장 볼 때는 잔금 치르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이 됐다면 나는 오늘부로 이 부동산 소유권에 뭐라 불러야 돼요? 이전적 승계 취득자야. 이전 승계 취득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제3자, 뭐 중개사가 중개했다 칩시다. 제3자 입장에 볼 때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어갔다면 오늘부로 이 부동산은, 이 목적물은 동일성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꿔 탄 것이야. 이 부동산 오늘부로 주체 변경이야. 사람이 바뀌어 주체 변경이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다만 누구 입장에서 쓰는 것에 따라 용어만 달라질 뿐이지, 이건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인데 다만 누구 입장에 쓰는 용어인지에 따라 용어만 달리 쓰는 것이다. 요거 꼭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기본 강좌 시간에 강조했던 거예요. 요거 용어 쓸지 않은 거, 요거 정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7번이요, 7번. 7번이요. 7번 특히 좀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권리는 발생, 권리의 발생 원시취득, 승계취득이 있고, 발생된 권리는 언젠가 변경되기도 하다. 권리 변경에는 사람만 바뀌는 주체 변경, 내용이 바뀌는 내용의 변경, 다른 말로 성질의 변경, 작용이 바뀌는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이 있다. 그 중에서 권리의 성질의 변경을 부르는 거, 또는 권리의 내용의 변경, 같은 말이에요. 내용의 변경, 또는 권리의 성질의 변경을 부르는 거. 그 권리가 목적물이 동일 유지하면서 성질이 바뀌는 거. 뭐가 있었죠? 목적물 인도 청구권이 소유 채권이 바뀌거나 또는 저당자 목적물이 화자가 났을 때 저당권자가 화재 범위를 얼마 가서 내돈만 취급해달라. 물상대의. 이 두 지만 꼭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가 성질의 변경이라 부른다는 거.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암기. 그래서 권리 변경에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다른 말로 성질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는데, 목적 인도 채권이 소원 채권으로 바뀌거나 저당자 목적물이 화재를 소실해서 저당권자가 화재 범위로 물상대에 들어가는 거. 물상대의 소변 청구권으로 바뀌는 거. 용어를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권리의 성질의 변경을 부른다.
뭐 암기죠. 이렇게 좀 여기 좀 봐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테마 2번을 봐보죠. 테마 2번을 보면 법률행위의 의의와 분류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법률행위의 의의와 분류 중에서 이 테마 2번이에요. 테마 2번에 이 단독행위, 이 단다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요. 제가 기본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단독행위에 관한 이 단다시 문제 조심하셔야 돼. 제가 단독행위 기출지문,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지문을 거의 4지문을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단독행위는 법정주의다. 아무 때나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했을 때만 인정한다.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단독행위 할 때는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또 단독행위는 단독행위 되어 있는 것, 일방적으로 단독행위 되어 있는 것을 쌍방의 합의하에, 두 사람 쌍방 합의하에 이것을 계약으로 전환하는 거, 바꾸는 거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매매는 임대는 계약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지 성립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대립할 의사표가 있어야지만이.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쌍방의 합의하에 단독행위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우리 계약은 민법 규정이 참 많죠.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은 373조부터 760조까지 거의 뭐 법조문을 400개 가까이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유추, 원칙을 얘기하는 거, 유추 적용하면 안 된다.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단독행위에는 적용하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예외도 있어요. 그 예외 하나 있죠. 단독행위에는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데, 거기 보면 3번에 제가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예외 하나 만들어 놓고 있죠. 우리가 대리를 배울 때 상대방 있는 136조를 얘기하려, 우리 민법 136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원칙은 무효이나 계약의 무건대리를 준용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즉 136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건대리는 우리 법조문에 계약을 유추 적용해, 계약의 무건대리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단독행위는 계약에 관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요 하나만은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거, 136조. 정리되어 있죠?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면 돼요. 제가 하나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단독행위가, 우리가 단다시 문제가 날 확률이 큰데, 그 정리된 네 지문을 꼭 봐주셔야 되고, 또 기본 강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꼭 나올 만한 게 뭐냐면요.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없는, 그렇죠?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란,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유언유증하면 받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존재하자는 뜻이 아니라, 왜 없느냐 그러냐.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단독행위는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느냐 부르는 거지.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닌데, 우리가 상대방 단독행위 그러면 유언, 유증 이러셔야 돼요. 이 정도는. 소유권, 점유권, 상속의 포기, 권리의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요걸 우리가 보통 없는 단독행위 부르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첫째, 요거 꼭 여러분들 필기하셔서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없는 단독행위는 요식. 우리 민법 원래 불요식이죠.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요식 내지는 없는 단독행위는 관공서에 신고 같은 형식을 요구한다. 반드시 유언장 작성해야 돼. 서면
자필 녹음적 공정증서 나 상습 포기한다. 말로만 안 돼요. 법원에 상습 포기서를 접수시켜야 돼요. 형식을 요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디다 필기해 주셔야 돼요. 없는 단독 효력 발생 시기는 상대방의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백시에 표백주의라 부르죠. 표백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표백이란 말은 의사표시만 완성되면 즉 서면 작성만 끝나면 사람의 의사표시는 4단계로 전달되잖아요. 표백, 발신, 도달, 요지로 전달이 되는데 표백, 의사표가 완성되면 누구한테 발신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백시의 효력이 발생, 표백주를 택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분쟁이 벌어지면 분쟁이요. 자, 없는 단독행위 했는데 의사가 불분명해서 서로 이게 분쟁이 벌어지면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법의 해석은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을 때 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고려하여 심정과 마음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유언장을 그런 글을 썼는데 진정 이 사람이 원했던 바가 무엇이었을까? 이 마음을 고려하는 없는 단독의 분쟁은 자연적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지 규범적 해석 같은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연적 해석 방법을 적용하는 거 없는 단독 행위는. 네 번째는요. 107조가 뭐죠? 비진입 표시. 농담, 거짓말,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도 적용이 있다. 적용이 있다는 얘기는요.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단독행위, 유언, 유증, 소유권의 포기, 재담, 설립행위 없는 단독행위도 비진입 표시는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108조 뭐죠? 통정 허위 표시잖아. 통정 허위 표시. 108조 가장매매. 그렇지만 통정 허위 표시에는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적용이 안 됩니까? 짜야 되는데 짤 상대방이 없잖아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비진입 표시는 가능하나 통정 표시란 말이 있을 수 없다. 요게 또 여기 관련된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110조 2항에 보면요. 이 110조 사기강박이에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얘기예요. 제3자 사기 강박.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 상대방이 있다면은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고 제3자 사기 강박도 상대방이 악의 또는 유가할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가 이루어졌을 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있을 때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3자의 사기 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예요.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언제나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거래한 자 해칠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게 하나 문제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민법 112조에 보면요. 다 적어보는 거 이렇게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섞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다 보면 지문에 섞인단 말이에요. 112조가 수령 무능력자 제도예요. 수령 무능력자 제도. 무능력자 제도라는 게 있죠. 무능력자 제도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의사표시했을 때 의사 받는 사람이 제한 능력자라면 미성년 한정 금산자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도달을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수령 무능력자한테 도달 신고 주장하지 말아라. 이 수령 무능력자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잖아요. 누구한테 도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단독행위는 수령 무능력자 제도에 적용이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 미성년자니 뭔지 논할 필요가 없는 거다. 왜? 없는 단독행위 누구한테 발신 도달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단독 유언, 유증, 소유권, 점유, 권리 포기 같은 것은
수령 문제 제대 적용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자, 마지막 136조에 이 대리의 마지막 조문이에요. 136조에 보면요. 단독행위, 이게 단독행위 무건대리예요. 단독행위 무건대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느냐. 외우셔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무건대리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건대리는 이것은 언제나 무효. 즉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다. 우리 대리에서는 뭐든지 본인이 추인할 수 있잖아요. 남용된 대리권도 표현 대리도 협의 무건 대리도 무관한 자의 처분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 대리에서는 뭐든지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요. 근데 대리에서 추인하지 못하는 하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건 대리는 원칙은 본인에 무효이지만 본인이 추인하 유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절대 대리에서 언제나 무효. 본인의 추인 여지도 없다. 대리에서 추인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없는 단독 무건 대리만은 본인이 추인할 수도 없다. 나머지는 대리별대 본인이 추인하면 다 맞아요. 7가지죠.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이 총칙의 앞부분 30파트에는 단다시 문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읽어서 봐주셔야 돼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정리해 준 건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바로 어디 들어갈 거냐면요. 우리 교재 따지면 제가 쭉 정리한 나머지 읽어주시고요. 쭉 보면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 실현, 적법. 그 법률의 목적은 목적이 존재하면 사람이 존재하고 목적이 존재하고 의사표현 존재하면 이 세 가지 존재하면 일단 법률행위 성립이 된다. 근데 성립된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으려면 그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4가지가 갖춰야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목적 확정, 실현, 적법 얘기를 보자고요.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빨리 봐주셔야 돼. 저는 포인트만 조금씩 더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 학습하라고 자료를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목적의 확정이라는 파트 보세요. 그 목적 확정돼야 돼요. 그 목적이 불확정하다면 성립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데 그 정리 딱 3개 해놨죠. 확정 1번, 2번, 3번. 그런데 범의 확정이란 언제 확정되냐? 범의 성립 당시에는 혹시 확정되지 않아도 괜찮다. 적어도 언제까지? 적어도 그 이행기까지. 성립 당시에는 목적이 확정되지 않아도 그 이행기까지만, 그 목적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성립한 처음부터 법의 성립한 처음부터 확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그 동그라미 두 번째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원칙이다.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유효한 건데 단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단 어음행위,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어음수표요. 이 어음수표행위는요. 거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남한테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것도 법률행위예요. 근데 어음수표행위는 거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음수표행위만은 처음부터 발행하는 처음부터 확정됨을 요한다. 나머지들은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아도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확정되면 다 유효한 거예요. 하지만 뭐만은 어음수표 행위만은 발행하는 처음부터 그 내용이 확정돼야지 이행이 확정되면 안 된다. 요거는 예외예요. 요것만은 예외다. 어음수표는 거래 안전 때문에 처음부터 그 내용이 목적이 확정돼야지 이행기 확정되면 안 되는 거다. 요 하나는 예외다. 나머지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확정되면 된다 이라는 거죠. 가능 얘기보다도 거기서 적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적법. 그 내용이 적법해야 되는데 확정되고 가능하고 가능 불능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워낙 정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은 적법해야 된다. 그 목적 위법하다면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화되는데 우리가 적법에는 다시 또 여기에는 이행법규하고 강행법규가 있는데 적법이란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어야 돼요. 이행법규 위반했다 우리 위법하다 부르지 않는다. 강행법규 위반했을 때만 우리는 위법이라 부르는데 그런데 강행법규에는 다시
두 가지 나눠지는 거죠. 강행복규는 다시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는 것이죠. 강행복규는 다시 여기에는 효력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단대시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죠?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제가 효력 규정은 제가 외우라고 암기 꼭 하시라고 제가 필기도 몇 개 해드렸어요. 강행법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하면 이거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하면 무효이다. 하지만 단속 규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위반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사법성 효력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강행법규 그러면 뭐가 강행법규냐 그러면 아무런 말이 없다면 강행법규 그러면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단속 규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항상 우리가 그 민법 지문을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 원칙을 묻는 거고 예외는요. 물어봐 줄 때만 상상하라 해서 제가 언제나 항상 반드시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만 예외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거지.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나와버리면 다 원칙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몇 가지 암기하라고 제가 뭐 정리해 줬지만 시험 문제 풀 때 좀 주의할 문장들이 있어요. 여기서요. 이제 주의할 문장들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보세요. 이것도 이런 거 조금씩 보완하셔야 돼. 자, 시험 문제입니다. 첫째, 강행법규 어느 법률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아무런 말에서 뭘 묻는 거라고요? 원칙을 묻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강행법규는 원칙 효력 규정이에요. 아무런 말에서 원칙을 묻는 거다.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이다는 맞는 거예요. 아무런 말에서 효력 규정이 원칙이잖아요.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걸 묻고 싶어요. 강행법규 중 단속법 규정 위반은 처벌은 받을 정 유효하다. 이걸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문제 안 되죠. 강행법규 위반은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죠. 왜? 강행법규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면 단속 규정에 해당되면 처벌은 받을 정정 유효지 무효는 아니잖아요. 마음을 분명히 해주시. 이렇게 언제나 반드시 항상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만 예외가 있나 살펴보는 거지. 묻지도 않는데 한 지문을 원칙 예외를 다 생각하면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이렇게 표현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뭘 묻는 거다? 원칙을 묻는 거다. 그러면 마음이 헷갈리더라. 어떤 문제가 마음이 헷갈리면 원칙적인 말을 집어넣어보세요. 원칙적인 말을 집어넣고 말이 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원칙이 어떤 건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 객관식 문제 풀 때는요. 뭐 그들의 국어가 그런 거, 그들의 국어니까 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지문이 나올 수 있냐면요. 만약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잖아요. 위반해서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는데 그러면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는 그 위반해서 스스로 무효를 만든 자도 그러니까 당사자 뭘 했는데 이 강행법규 위반 무효됐단 말이에요. 그 위반한 당사자도 지들이 위반해서 무효됐잖아요. 위반해서 무효가 됐을 때 위반한 당사자도 무효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이거 친이치가 아닌가요? 지가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 만든 다음에 지가 무효를 주장하더라. 그렇지만 되는 거예요. 왜 되느냐? 무효는 선의의 3자 보정이 없다면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조 표시의 무효, 선의의 3자 보정이 없다면 무효는 누구든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에 대해서 무효가 된 것도 위반한 당사자도 무효를 주장한 거 가능하다. 이거 지금 말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강행법규 위반이 되어서 무효가 됐더라도 위반한 당사자도 무효는 주장할 수 있다. 왜?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게 무효니까. 그렇죠? 자, 네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 자, 요즘 잘 나오죠. 효력 규정이 뭐라는 건 여러분들 암기하시라 그랬어요. 다 여러분 필기가 돼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강행법규 위반은 무효다. 맞아요. 무효지만 그렇지만 이 강행법규 위반이 무효지만 그렇다고 해서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 그래야죠. 무효는 아니다.
같은 무효더라도 그렇지만 강행구 위반이 그렇다고 해서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니다 표현해야지. 강행구 위반의 무효는 103조의 무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같은 무효더라도. 따라서 103조의 무효는 아니고 비록 두 사람이 강행복 위반이 무효됐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해당한다면 해당하지 않다 표현해야 돼요. 이 불법인 급여가 돼버리면요. 첩계약, 도박계약이 바로 불법인 급여예요. 불법인 급여에 해당돼버리면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게 불법인 급여예요. 도박계약, 첩계약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건데 비록 강행복 위반에서 어느 범위에 무효됐더라도 강행복 위반을 무효로 원인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치렀다면 그것이 무효됐더라도 여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서 무효가 되기 전에 이미 치렀던 계약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근데 이게 103조에 무효돼 버려서 불법에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됐다면 반환 청구 못 하잖아. 첩계약 같은 거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래서 강행위반 무효됐더라도 이미 치러던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여기 좀 까다롭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요. 조금씩만 더 정리가 되는 거예요. 103조와 이 강행복의 관계는 103조와의 관계는 기억나시나요? 관계는. 그럼 제가 그림 어떻게 그렸나요? 이것이 반사회적에 해당돼 103조. 103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103조인데 우리가 강행복규는 103조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103조 위반과 강행복규는 그림이 다 이렇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행복규 위반이 103조에 해당될 수도 있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함된 게 아니다. 따라서 강행복규 위반은 곧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틀려요. 왜요? 여기에 해당되면 강행복규 위반이 해당되지만 103조는 아니잖아 이렇게요.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행복규와 103조는 구별되는 개념이지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강행복규 위반은 곧 103조 위반이라면 틀린 질문이다. 그렇죠. 같은 개념은 아니다. 그림을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제가요. 이렇게요. 이런 거에 들어간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강행복규에서 나머지 질문들은 조금씩 우리 봐주시고요. 테마 3번을 봐보세요. 자, 테마 3번에 보면 103조 얘기죠. 103조 얘기. 자, 103조 반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미풍에 위반한 것은 무효이다. 더군다나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103조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삼자 보호하지 않는다. 전환될 수 없다. 103조 무효는 첩계약, 도박계약 전환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네 가지가 없는 게 103조라고 했죠. 거기서 테마 3번에서 2번에 정리해 준 거 기억나실지 몰라요. 동그라미 치셔야죠. 법률행위의 내용이 목적이 적법 103조가 아니더라도 무슨 말이 들어가면 체약을 그것을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그 체결을 강제할 때는 103조가 돼버리고 그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과다한 금품 수수 얘기가 들어가 버리면 103점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무슨 조건?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내용이 그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 범죄로 이용하기 위해서 검을 임대하는 거, 밀수자금수의 돈을 빌리는 계약 맺는 거. 그건 돈 빌리는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 이 네 가지죠. 그렇죠? 근데 동기의 불법은 이 동기의 불법이 판례 뭐였을 때 동기의 불법에서는 우리 판례는 표시설, 표시되거나 플러스 또는 표시하지 않아도 내가 돈을 빌릴 때 밀수자금을 쓴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왜 돈을 빌리는지를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 돈 빌려다 얘 밀수자금 쓰려는 거야. 표시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상대방 인식이죠. 인식설. 이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103조 반에서 무효이다. 즉 동기의 불법에서 판례는 표시설 플러스 인식설 두 가지를 모두 택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벼슬이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에도 103조반에서 무효이다. 동계불법에 관해서는 우리는 표시절 플러스 인시절 두 가지 모두 택하고 있다는 거. 이 경우에는 무효다. 기억나시죠? 이 얘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 동계불법과 동계착오를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많은 판례들 정리해드렸죠. 제가요. 백상 관련돼서 판례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얘기도 봐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굳이 한번 중량 한두가 적어보면요. 백상과 관련된 판례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도세 전액을 부담 매매계약 맺으면서 양도세 전액을 우린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사 업무에 관련된 판례만 알아두자. 양도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은 과연 103주반이냐 103주반이 아니냐. 103주반 아니에요. 반사이지 않아요. 이런 특약이 있다면 양도세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돼요. 유효하지 103주반이 아니다. 이런 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는 거 많죠. 부담 매매계약 쓰면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다운 계약서는 103주반 아니죠. 유효하다. 그렇죠. 탈세나 투기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한 것도 유효하지 103주반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효란 얘기는 아니었잖아. 이런 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 하나 더 보면요. 자, 좀 독특한 것만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요.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예요. 상가라든가 점포를 분양하면서 업종 지정 분양계약은 상가 분양하면서 요 자리는 빵집만 하고 여기는 비디오 가게만 하고 여기는 중개사만 하고 딱딱딱 업종을 지정했어요. 다른 거 하려면 동종 업종인 사람 동업 절대 못한다. 이걸 상가 업종 지정 분양계약이라 불러요. 근데 만약에 지정된 업종을 위반해서 만약에 빵집 하기로 했는데 빵집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만약에 중함을 차리더라. 업종 지정 분양계약을 위반해서 영업하면 단수하겠다. 이런 특약도 이 규약이 103주반이 아니라는 거,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업종 지정 분양계약이 유효하고 만약 업종을 지정한 것을 위반하면 단수한다는 이런 분양계약도 103주반이 아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요. 요즘은요, 우리가 뭐 첩계약, 도박계약 무효라는 얘기는 알아요. 첩계약, 도박계약 무효라는 얘기 다 아는데, 다만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부동산 아파트가 증여는 이게 103주반이 아니냐. 우리가 단절 특약 유효해요. 단절 특약 유효하지만 첩관계 종료를, 이거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에요.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이건 103주반이에요. 103주 위반으로서 이것이 무효이다. 즉 주의할 것은 이거는 단절 특약이 아니에요. 단절 특약이 아니란 말. 첩관계 단절 특약은 유효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단절 특약이 아니에요. 이건요. 자,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증여한 것은, 그러면요, 언젠가 우리가 내용관계 끝나는 날, 첩관계 끝나는 날을, 그날은 내가 증여한 부동산은 다 돌려주기로 하자. 이 해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첩이라는 사람이, 내용관계인 사람이 부동산 증여한 것을 안 돌려주려면 첩관계 종료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유지해야죠. 이건 유지하자는 거, 유지. 언젠가 너에게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하지만 써라. 언제 우리 관계가 종료하는 날은 해제 조건으로, 해제한다는 거, 소멸한다. 이 증여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첩관계 종료 해제 조건을 삼아서 부동산 증여했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 관계 종료하는 날은 돌려주겠다. 그럼 안 돌려주려면요, 계속 유지해야지. 유지하자는 거, 이거는.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너 끝내면 아파트 다시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려면요, 계속 유지해야죠. 그래서 이게 이런 관계를 끝내자는 특약이 아니라 끝내지 않는다는 특약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문장,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첩관 종료를 해제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이것은 103주반으로 무효예요.
단절 특이하게 다른 거예요. 요즘은 잘 속아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요. 이런 정도 여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매매 정리해놨어요. 이중매매 하나, 둘, 셋. 요 정도는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중매매 알고 한 것도 유효하지만 가담건 이중매매는 무효다. 가담은 이중매매 무효됐을 때 제1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수를 요구할 수 없고 무효이더라도 등기 말수는 대의에서 말수하라. 가담건 이중매매 무효됐을 때 다음 사람이 선이더라도 부당소득권칙할 수 없다. 또 이때 제1매수인이 손해배상은 가담건 이중매매 됐을 때 손해배상은 직접 물 수 있는 거지. 손해배상도 대의라는 얘기는 아니다. 여기 다 정리해놨죠? 이런 정도 얘기는 반드시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 정도 봐주시고 불공정 법률행위도 정리 쫙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부분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 정도 얘기는 그대로 읽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폭력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그렇죠? 폭력이 불공정 법률행위. 다만 104조 그거 정리해놨죠. 오히려 이런 데는 정리만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들. 폭력이에요. 폭력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도 폭력이도 무효이다. 무슨 무효죠?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 폭력도 절대형 무효예요. 하지만 절대형 무효지만 꼭 기억하실 거. 폭력이 불공정 법률행위도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선이더라도 선의의 제3자 보호해주지 않아 보호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또 폭력이 무효돼버리면 무효행위에 추인을 인정할 수 없어. 추인하도 유해지는 거 아니에요. 또 폭력행위가 되어서 무효될 때는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행위에 철회란 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판례가 주의하셔야 돼. 폭력의 무효는 불공정의 무효지만 절대 무효지만 폭력의 무효는 무효행위에 전환은 인정된다. 원래 이게 인정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인정된다. 우리가 103조 첩계약 도박계약 전환될 수 없고 추인할 수 없고 다 아무것도 안 돼. 하지만 폭력의 무효만은 불공의 법률의 무효만은 절대 무효지만 전환을 인정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 안 나면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건데 특이하게도 폭력의 무효는 절대형 무효지만 뭐 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추인할 수는 없고 철회할 수는 없고 서해한다 보호하지 않지만 전환은 인정한다는 거. 폭력 무효의 전환은 인정한다. 꼭 기억하세요. 103조의 무효는 전환이 안 돼요. 폭력의 무효는 전환이 된다는 거. 꼭 정리해주고 좀 봐주시고요. 테마 이렇게 3번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한자도 안 빼놓고 잘 읽으면서 가만히 검토만 해도 이 점을 다 만나야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테마 4번부터 또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